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않고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가지 발의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시행되기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아주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6월이 지나게 되면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죠. 일단 세금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임대차 보호법 마지막 퍼즐인 신고제까지 도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특히 임차 시장에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떤 발의안이 나왔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게 되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저번 주에 제가 또 1억에서 2억 정도로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지역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멤버십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예고드린 바와 같이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자, 일단은 전세보증금 사고가 많은데, 그 중에 이 데이터를 보니 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의 89%가, 거의 대다수가 보증금 3억 이하의 구간에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1억에서 2억 미만의 구간에서 41.7%,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사고의 41.7%가 바로 1억에서 2억 미만의 구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의안이 뭔고 하니, 보증금 3억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자, 이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을 이제 필수적으로 들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여러 가지 발의안들을 봤을 때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시고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까? 일단은 얘기 나온 구간이 이제 3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표가 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의무화 시 보증금별 월 보증료 시뮬레이션 결과. 자, 일단 3억부터 볼게요. 대다수가 거의 2억, 3억 정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놓죠. 자, 연 보증료, 이게 연입니다. 연 보증료 43만 8천 원. 그리고 월 보증료, 이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3만 6천 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2만 7천 원 정도고, 그리고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9천 원 정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큰 비용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재산세나 이런 것도 올렸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과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것도 부담이 작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억과 1억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보증료가 금액이 낮을수록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1억 원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9천 원 정도, 그리고 세입자는 3천 원 정도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결국 집주인들이 이 월 부담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 그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이것을 부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주체는 임대인일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자, 이번 발의안의 결론적인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지출 증가입니다. 원가의 증가죠. 네. 자, 보증금 3억 원의 연 보증료 계산했을 때 43만 8천 원. 네.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 월 부담으로 나누고 세입자 부담분을 나누게 되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유세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오르는 중이고, 보험료도 같이 가중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들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발의안을 살펴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5천 이하,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5천에서 3억 구간의 전세 물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 금액을 상향해서 피하거나 밑으로 내리고 월세를 올려서 피하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5천에서 3억 구간, 비교적 이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금액대의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전세가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월세에 비해 저렴한 거주비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보증보험 가입 같은 이 지출의 증가는, 이런 지출 증가를 누구도 환영하지 않죠. 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입자들도 피하는 케이스, 피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출 증가가 이유가 돼서 결국에는 5천에서 3억 구간에 이 얘기가 나온, 발의안에 나온 금액대 이 전세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전세를 놓지 않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겠다는 것이죠. 물론 공급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적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봤을 때 특히 주요 입지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온 금액이 호가가 아닌 거래 금액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아예 전세 물량 자체가 없는 단지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 또 돌려볼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전세금이 3억에서 좀 더 높아졌을 때, 이 의무를 피하는 금액대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물량은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세입자는 조금 더 높아진 전세 금액에 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가격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전세금이 좀 더 높아져도 소액의 물량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는 윗가격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3억 부근에 있는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3억 초과로 물량들을 내놓겠지만, 아예 1억이나 2억 구간에 있는 보증금을 활용하는 임대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월세를 높이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러한 발의안들을 보고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들을 관련돼서 모두 보게 되면 이 전세를 말살하고 월세화 시키려는 전략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제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반전세가 더 월세화되고 온전한 전세 물량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전세로 돌리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득으로 이어지면 이 전세에서는 거둘 수 없는 세금까지 취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올해 1분기에 세수를 확인해 보면 국세 수입 88조 5천억입니다. 자, 작년과 대비했을 때 19조가 늘어난 것인데, 이게 다 부동산에서 거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또 재난지원금 이슈가 있죠. 이것을 뭐 여름에 푼다, 추석에 푼다, 뭐 얘기가 많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 세금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의안이 통과되고 시행될지 미지수지만,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돼서는 이 많은 것들이 통과된 것을 봤을 때 이것도 통과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로 봤을 때 임대 입법도 우리는 확인을 했었고, 이것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주기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면 전세가 가격 상승률이 이 제한된 수량이 정해진 이 주택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 거래 건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급량으론 이것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폐지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짬뽕되고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주택 시장, 특히 서민층에 있는 주택 경제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소액전세, 이 3억 밑 구간의 소액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가격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물량들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게 또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 세금이 크게 또 세수가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그리고 임대 3법으로 인한 거래 가능 물량의 감소, 그리고 수도권 전체 대기 중인 이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시작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뭐 하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현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과 내후년이 더 걱정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또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안을 두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면, 통과가 되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따라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거 안정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남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은 생존권과 같다고 전 봅니다.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동산 채널 보시면 위에 이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이웃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놀부였습니다.